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전체적인 시황 체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주요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황 체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이야기를 좀 하면서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실제로 이제 미장보다는 크게 상승폭을 많이 주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유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체적인 그런 이제 외교적인 상황, 그다음에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방향성이 흘러가게 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별로의 예측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시황 체크로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게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시황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감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자료는 없지만, 근데 미국 지금 시중금리는 2.75%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 정도 이렇게 금리 인상이 지금 이루어져 왔는데, 근데 지금 조금 차이가 있죠.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이제 0.25% 정도 이제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이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제 외국으로 이제 외환 보유 자체가 이렇게 계속 외국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달러 강세에 의해서 이제 계속 달러로 이제 환전을 해서 이제 계속 외국으로 자본들이 계속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해야 된다. 좀 더 미국보다 가파르게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가 마음 먹는다고 이렇게 막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만큼 많이 대출이 늘어났고 신용 대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은 이제 가지고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또 잡는다는 그런 명목도 있지만, 뭐 그거에 따라서 물가나 이런 것들도 갑자기 휘청거리면서 이제 증시에도 타격이 올 수가 있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큰 타격이 오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 자체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증시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제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7월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0.75%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9월 금리 인상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7월에 있는 그 CPI 지수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낮게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6월 CPI 지수가 이제 9.1%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7월에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번에 8월 8.5% 정도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원래는 8.5%보다 더 높은 수치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부터 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하회하는 그런 이제 지수가 나오면서 이제 증시가 좀 더 호재를 받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자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7월부터 계속해서 반등을 준 모습이고, 그리고 미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6월 중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도 이제 뚫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나스닥이라는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이런 빅테크 기업이 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이런 상승이 계속 이루어져 왔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이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 자체도 악재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리 인상을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한 건데, 사실상 그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긴축을 좀 더 세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는 지금 미국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시가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뉴스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지금 미국의 금리는 4% 정도는 훨씬 넘어서야 된다. 그만큼 이제 고강도 긴축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뉴욕의 연은 총재, 전 연은 총재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완화됐다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일단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고점을 뚫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 플러스 지금 국제 유가부터 해서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제 곡물 수출이 이제 허용이 되게 되면서 곡물 가격도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지금 사실 이제 지금 경제 지표 중에서도 가장 이런 인플레이션과 관련되는 그런 경제 지표라고 하면은 사실 유가하고 지금 곡물 가격부터 이런 것들, 바로 이제 경제적인 이런 원자재 지표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일단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점을 돌파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이유는 지금 유가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리고 뭐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원자재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많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이는데, 근데 양날의 검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 잡혀서 떨어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또 외면할 수가 없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 침체한 우려로 떨어지는 것이라면은 어느 정도 또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양날의 검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뉴스 기사로 나오고 있는 거는 중국 성장률이 생각보다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중국이 예전부터 계속 제로 코로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해왔는데, 그런 제로 코로나가 이제 주요 도시라든지 그런 주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폐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생산 수지가 굉장히 많이 악화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증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중국의 생산도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수입, 이런 무역 지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여하는 데는 중국이 사실상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이제 가장 큰 수출원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우리나라 무역 주시도 당연히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하고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중국이 만약 경제가 안 좋으면 사실 그런 이제 중국하고 수출이나 수입을 많이 무역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악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과 교역하는 다른 나라들도 그만큼 어느 정도의 타격이 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유가 자체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뭐 부동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이란에 있어서 이제 또 핵 합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더 이제 작용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뭐 국제 곡물부터 해서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4분기쯤에 국내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국제 유가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는데, 아까 전에 말했는 것처럼 이제 중국 경제 자체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이런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일단 중국 경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무역 수지도 굉장히 낮고 중국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뭐 부동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것도 방금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그런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라면은 확실히 악재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환율 자체도 크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환율인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1,300원까지 이제 올라가고 나서는 그 뒤로 이제 1,300원 밑으로 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횡보를 하긴 횡보를 하지만 지금 달러 강세가 워낙 이제 강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뭐 글로벌 이제 증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율 자체가 1,3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 악재로 많이 작용할 수 있다. 아직 악재가 시장에 많은 상황이다 라는 걸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 자체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뭐 완화는 됐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CPI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월에 나오는 그런 뭐 8.5%라고 하면은 사실 낮은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인플레이션이 꺾였지만 아직까지 시장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제 뭐 8월이 지나고 9월이 지나고 이제 뭐 10월이 지나고 이렇게 해도 계속 그런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못 잡고 경기 침체는 계속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긴축을 갖다가 좀 더 세게 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를 대비하자 약간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빨리 잡고 경기 침체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연준의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면은 실제로 지금 미국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금리 계획은 4% 정도 됩니다. 4% 정도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2.75% 정도 됩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0.75, 2.75%.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미국 연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9월의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은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를 보고 있는데 0.5%포인트가 좀 더 유력하다고 합니다. 왜냐? 지금 7월에 CPI 지수가 생각보다 이제 하향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조금 이제 좀 더디게 이루어져도 괜찮을 것 같다.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일단 증시 자체는 뭐 여러 호재들이 작용을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뭐 그런 상황은 좋지만 근데 9월 CPI 지수 9월에 이제 8월에 있는 이런 CPI 지수가 발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9월에 금리 인상이 다시 이제 진행되려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시장의 이런 악재라든지 호재가 적용되게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0.5% 포인트를 인상한다 칩시다. 인상한다고 하면은 뭐 일단 시장에는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금리 인상은 0.5% 포인트이기 때문에 0.5% 포인트가 인상이 그대로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예상한 대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이제 불확실성보다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시의 타격은 이제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다? 바로 이제 8월에 있는 그러니까 8월 CPI 지수가 이제 9월에 발표될 때 이게 사실상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8월에 CPI 지수가 생각보다 이제 낮춰진 상태로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시장에서는 이제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미국 연준에서는 이제 CPI 지수가 지금 굉장히 점점 낮춰져서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해서 목표치에 이제 연착륙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8월 CPI가 이제 7월에 비해서 뭐 생각보다 이제 하향된 상태로 나오지 않거나 뭐 그렇게 물가가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0.5%포인트 인상 유력하다 하지만은 이제 9월에 대해서 다시 그 기조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지금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죠. 왜냐? 8월 CPI 지수가 이제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0.75% 인상이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0.75% 인상이 갑자기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그게 악재로 적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앞으로의 흐름 자체는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한 뭐 이번 주부터 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횡보를 해도 횡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9월에 있는 이 기조 자체를 조금 이제 스탠스를 파악을 해보자면은 결국엔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확실히 남아있고 시장 자체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려를 이제 우리가 너무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관점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미장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증시가 많이 못 갔잖아요. 생각보다 이제 상승폭이 많이 이제 적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도 이제 뚫고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간 모습이에요. 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많은 이제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가 사실은 이제 7월부터 해서 이제 크게 많이 못 갔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주면 조정을 줬지. 크게 상승을 못 줬는데 그게 왜 그렇냐면은 이제 외교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뭐 물론 지금 반도체 자체가 지금 불황기인 거는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전자제품부터 해서 여러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이제 뛴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이제 보통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전자기기부터 해서 좀 더 이제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제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여러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을 거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 경제 자체가 다시 회복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전자제품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전자제품이 뭐 일회용품도 아니고 한 번 쓰면 오래 쓰는 그런 이제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사업의 특성상 이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이제 좀 이제 타고 내려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공급망 측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공급망이 회복은 됐지만은 근데 원자재부터 해서 이런 이제 뭐 이런 소부장 자체가 지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좀 이제 느낀 모양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요 자체도 이제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부상하고 있는 이제 치포 동맹이라 해가지고 칩이라는 건 반도체를 의미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포는 이제 각 4개의 나라를 의미를 하는데 미국하고 대만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그다음에 일본까지 해서 이 네 나라가 이제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이제 반도체 장벽을 이렇게 이루자. 그래서 그 반도체 장벽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펠로시 이제 하원 의장도 지금 대만에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중국을 이제 계속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뭐 중국하고 이제 미국 사이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하고 이제 미국 사이에서 약간 중립외교를 펼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자체는 이제 중국하고 경제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교나 안보 같은 부분에서는 미국하고 같이 하자. 약간 요런 취지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오히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지지부진하고 그런 영향들이 이제 실제로 시장에 많이 이제 적용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욕이라든지 이런 뭐 미국의 증시에 있어서도 지금 반도체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부터 해서 마이크론도 뭐, 뭐 폭락을 하면서 이제 실적 정망치도 하향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시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도 크게 상승을 못 해주는 그런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로 전체적인 시황 체크는 다 한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이 금리 인상이 이제 9월에 다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제 8월에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확실히 이제 많이 못 따라갔던 거는 결국에는 우리 증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자체가 이제 크게 상승을 못 해줬기 때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부터 해서 이제 악재가 지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악재 자체가 또 언제 다시 이렇게 부각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좀 호재의 작용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9월이 다가오게 되고 계속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하락의 가능성도 이제 물론 열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증시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반등은 전부 다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다음 스탠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전체적인 시황 체크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장기 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뭐 말로는 이제 뭐 난 장기 투자하겠다, 말로는 이제 그냥 오래 넣어놓고 이제 계속 버티겠다, 존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장기 투자라는 게 그냥 이제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단순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아니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장기 투자는 이제 많은 습관들과 많은 투자 원칙들이 이제 부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전망성을 볼 수 있는 그 눈 자체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 대한 이제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제 필요한 습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자세,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장기 투자는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수익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꾸준하게 이 종목을 투자하고 들고 갈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사실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의 이제 그 목표 자체는 사실 돈을 벌려고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뭐 수익률을 보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물론 있겠죠. 당연히 이제 투자의 목적 자체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제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들어가는 분들은 결국에는 재산을 이제 증식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재산 자체를 이제 분산의 목적으로 이제 넣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장기적인 거는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배당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수익률을 얻을 때는 당연히 뭐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 단기적인 차트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 시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뭐 분기별로 이렇게 뭐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겠지만, 사실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재무제표도 넓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산업의 이제 뭐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훨씬 더 넓게 봐야 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가 이제 중간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제 하더라도, 정말 내가 이 종목이 정말 이제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제 상승을 이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종목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들고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런 좀 정기적인 매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을 그냥 한 번에 집어넣고 그냥 계속해서 쭉 들고 가는 것도 이제 분명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매수를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정식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수익이 더 잘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단가를 낮춘다라고 하죠. 이제 물타기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를 넣어주는 거는 결국에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거는 뭐 네이버 사전에도 검색을 하면 나오겠지만, 네, 구매 비용을 평균하는 투자법으로 정액분할법 투자법 뭐 이렇게 평균 매입 단가 인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평단가 낮추는 그런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실 뭐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종목 자체를 꾸준하게 들고 가는 것도 맞지만, 근데 이 꾸준하게 이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한 달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익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수익의 어느 정도 일부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온 우리의 돈을 갖다가 이 종목에다가 꾸준하게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이제 훨씬 더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나면서 좀 더 수익률이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평단가가 낮아지게 되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 자체가 이제 사이클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상승해서 올라갈 테고 어쩔 때는 하락해서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평균치를 맞춘다라는 것이죠. 그 시기에 맞게 그 이제 가격의 이제 변동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기별로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이 평균 단가를 이제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러면은 이제 내 자산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유망한 종목, 그다음에 꾸준한 배당이 들어오는 종목 등등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유리한 종목들을 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제 뭐 어떤 종목이든 수익률이 나면 그만이겠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꾸준하게 들고 갈 종목이라면은 이제 내가 꾸준하게 들고 갔을 때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 이제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그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찾는 방법들은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배당률을 확인하는 것도 있겠고, 뭐 배당률뿐만 아니라 그 회사 일의 사업부터 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뭐 연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찾아보고 이 회사의 이제 유망성을 갖다 따져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컨셉을 확실하게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도 어느 정도의 기간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목표가 없는 투자는 사실 그냥 노름일 뿐이고 이제 감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다 일을 하든지 이제 뭐든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 몇 년 정도 이렇게 넣어 놓을 것인지 그리고 이 종목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내가 수익을 봤다고 판단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장기 투자를 마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투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결국에는 장기 투자를 하다가도 이제 감성적으로 자기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이제 조금씩은 이제 감정적인 판단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제 구체적인 이런 과정에 대한 이런 자신의 이런 신념이 있다면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꾸준하게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습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장기 투자를 하면서 필요한 습관들 이거 말고도 훨씬 많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정도를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연하게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면은 아 무조건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아니면은 뭐 카카오 네이버 등등 이렇게 뭐 큰 이제 빅테크 회사를 사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예, 그만큼 안정적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빅테크 대기업들을 이렇게 사는 것도 물론은 좋지만 근데 장기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그 요구되어야 하는 것들은 이제 뭐 그 자갈이나 돌 사이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는 뭐 그런 이제 종목 투자도 하는 것도 저는 분명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게 장기 투자를 하면서 내가 정말로 이 기업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투자를 하면서 그 가치를 이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곧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를 투자한다. 내가 정말로 이제 꾸준하게 이제 투자하고 싶은 회사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믿음 요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사실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률 자체도 사실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5만 원에 샀다고 해서 뭐 나중에 돼서 또 5만 원이 그대로 있을 거란 보장도 없고 오히려 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서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뭐 오히려 좋으면은 이제 5만 원 이상으로 훨씬 더 수익을 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장기 투자는 이제 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연하게 그렇다면은 이제 안정적이고 이제 그런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이제 뭐 보이는 것에만 투자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고 습관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면은 또 다른 시점과 관점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주식을 계속 오래 할 사람들의 입장에서 막연하게 장기 투자라는 게 그 단어 자체로서 이렇게 그냥 길게 가져가는 투자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기 투자도 이제 그만큼 많은 이런 노력과 이런 많은 이런 관점들, 많은 이런 자신의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이제 막연하게 길게 가져간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서는 이제 실제로 큰 수익률을 가져오는 데는 이제 조금은 이제 그만큼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네 가지 부분들 또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런 습관들을 가져보고 실제로도 이렇게 뭐 정리도 해보고 자기가 이렇게 목표 자체를 세워보는 것도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배워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금 길긴 했지만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